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시대 에듀에서 공인노무사 민법을 강의하고 있는 저는 박기인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들이요, 공인노무사를 처음으로 이제 접하시거나 공인노무사에 대해서 관심이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그냥 말로 하는 것보다는요, 객관적인 데이터가 있으니까요, 그런 데이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요, 현재 사항을 객관적으로 전달해 드리고, 또 여러분들이 여기에 관심을 가지시고 또 공인노무사 공부를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시대에듀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문의해 주신다면 우리가 시대에듀에서 여러분들의 어떤 진로라든가 공부의 방법이라든가 하는 모든 어떤 강의 과정의 커리큘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그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공인노무사죠. 이 공인노무사는 보통 이제 우리가요,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험을 치죠. 거기서 합격을 한 사람을 이제 그래서 우리가 공인노무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이제 주요 업무들이 이렇게 많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A국의 선진국의 경우, 즉 우리나라의 정도의 어떤 경제 성장도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에서는 사실은 변호사 업무보다는 이 노무사 업무들이 훨씬 더 많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는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어떤 그 근로자들의 어떤 대우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직은 좀 더 미흡하죠.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상승되어 있지만 아직도 미흡한 상황에 있다 보니까 우리 이제 노무사님들이 할 수 있는 영역들이 많이 이제 제한이 되어 있다거나 또는요, 우리가 근로자들이 어떤 자기의 권위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그런 목소리들이 그래서 좀 적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회 전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근로자들에 대한 대우라든가 인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더 향상돼야 되는데요.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지금 노무사 시장이 원래는 다른 선진국은 노무사 시장이 상당히 확장되고 팽창돼 가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는 이제서야 그런 노무사의 어떤 영역들을 이렇게 넓혀가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보시면 일단 주요 업무들이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주로 이제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근로기준법이라든가 여기에 이제 노동조합 및 노동계 조정법에서 정한 사적 조정이나 중재 업무 이런 모든 것들을요 다 하고요. 그다음 특히 여기 1번 같은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노동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라든가 신청, 보고, 진술 또는 청구 또 가장 중요한 게 구제죠. 이런 것들을 대행하고 또는 대리하는 업무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공인노무사의 이제 진로나 전망을 한번 보시면은요. 이제 주요 업무들이 이제 쭉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왜 공인노무사를 취득해야 할까? 이렇게 지금 돼 있잖아요. 지금 여기 보시면 우리나라가 실제로 이제 보통 이제 근로자들이 조그마한 어떤 불이익이 있고 그러면 그것을 신고를 해서 자기 자신의 어떤 권리를 찾아가는 그런 시스템이 돼야 되는데 아직도 근로자들은 뭐 어쩔 수 없지 뭐 이렇게 하면서 포기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지금 여기 보시면은 2016년부터 꾸준히요 지금 거의 뭐 여기 연도별 임금 체불 현상을 보면은 여기 어떻게 돼 있죠? 지금 체불 노동자들이요 29만 명, 즉 30만 명이 가까워지고 있다 이 말이죠. 이 30만 명의 사람들을 우리 이제 노무사들이 그들 책임을 지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그런 구제 활동들을 우리가 뒤에서 서포트를 법률적으로 또는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서포트를 하는 그런 업무를 이제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노동 법률 전문가들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변호사 업무보다는 변호사들도 이 노동 업무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공인 노무사들이 이런 업무들을 확장시키고 이런 것들을 이제 적극적으로 해나가고 법인 같은 걸 설립해서 뭐 한 목소리를 내고 하는 적극적인 대응책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연도별 임금 체불이 지금요 계속해서 늘어나고 아마 올해요 2021년은 좀 더 많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예상이 되는 거죠. 그렇다 한다면 우리 노무사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좀 더 넓어져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주요 진로나 전망을 보시면은 보통 이제 창업하신 분들이 있죠. 그래서 보통 이제 개인 사무소라든가요, 노동위원회, 노무법인, 합동사무소, 개인사무소 등에서 약 6개월 정도 실습 수습 과정을 거치면은 이제 법인을요 설립할 수가 있잖아요. 그다음에 다른 여러분 우리가 이제 감정평가서 같은 감정평가 법인 하려면 좀 더 기간이 길죠. 그런데 우리가 노무법인은 좀 더요 한 6개월 정도 실무 수습을 하게 되면은 법인을 설립할 수 있으니까 좀 더 법인 설립 요건이 좀 더 다른 단체에 비해서는 완화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제 취업 같은 것은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뭐 워낙 다양하게요 노무사들의 할 수 있는 취업 영역이 넓어져 있고 앞으로는 좀 더 훨씬 더 이제 넓어져 가겠죠. 지금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다른 선진국의 경우는 이 노무사들의 활약이 대단하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 근로자들의 권익 보호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미 상당히요 상승돼 있고 어느 레벨 이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 우리는 아직도 이제 이 사회 인식이 근로자들한 인식이 그렇게 다른 선진국에서는 높지 않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노동시장이 좀 더 침체되어 있고 좀 더 이렇게 상승되지 못하고 이런 국면에 있지만 앞으로는요 우리가 이제 여기 지금 현재 우리가 한번 IMF를 겪었죠. 그러면 또 한 번 지금 여기 코로나로 해서 또 한 번 지금 어려운 위기에 접해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근로자들의 목소리들이 좀 더 커질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취업할 수 있는 범위도 훨씬 더 넓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자, 이제 주요 진로의 정보 보면 기업체 같은 경우요. 많이 가 있고요. 그다음에 보통 법인이죠. 그래서 노무사의 거의 한 60, 70%가요. 법인에 소속돼 있거든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또 이제 공무원으로 이제 채용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개인 사무소 보통 이제 개인 사무소를 하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죠. 거의 대부분 보면 여러분 보면 노무법인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개인 사무소를 하신 분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인노무사에 이제 우리가 시험이 과연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한번 보시면요. 시험 일정은 이제 올해 이제 2021년이요. 보시면은 3월 29일 날이요. 원서 접수를 해가지고요. 시험은 5월 8일 날 1차 시험을 보죠. 그래서 이제 1차 시험, 2차 시험, 3차 시험인데 3차는 여러분요. 면접이고요. 그다음에 시험을 시행하는 지역은 서울 이렇게 구분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즉 큐넷 있죠? 산업인력공단에 들어가서 보시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다음에 응시 자격이라는 것은 우리 보통 보면 여기서 결격 사유 있잖아요. 이런 결격 사유 있는 사람들은 시험을 볼 수 없지만은 언제를 기준으로 항상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지 해당하지 않는지는 3차 시험 합격자 발표일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3차 시험 합격자 발표가 뭐죠? 올해요. 2021년 11월, 12월, 15일이잖아요. 그래서 이때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아래상의 결격 사유가 없어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요. 다른 데는요. 우리가 이제 뭐냐면 공인 중개사 시험 같은 경우는 미성년자도 시험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요. 미성년자 같은 경우는 결격 사유로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한번 보시면은요. 금방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시험 시간은 보면 뭐 이것은 자세히 설명해서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1차 시험이 있고 그다음에 2차 시험이 있고 3차 시험이 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3차 시험 보통 이제 면접이고 3차 시험에서 뭐 떨어진 경우는 지금까지 최근에는요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뭐 형식적이라기보다는 일단요 한번 어떤 그 일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수행할 수 있는 소양이라든가 자질이 있는지 이 정도를 그냥 잠깐 검토하는 정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1차 시험 있고 1차 시험은요 노동법 있고요 민법 사회보험법 있고 경제학하고 경영학 중에서 보통 이제 경영학을 많이 선택을 하긴 하시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요 60점 이상이 돼야 되는 것이고요. 과락 점수가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각 과목에 40점 이상이 되고 전체 평균이 60점 이상이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2차 시험은 두 번에 걸쳐서 이제 보는 거죠. 토요일하고 일요일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 보통 여기서는 논문형이라고 나오는데요. 이제 논술이죠. 쓰는 거. 알겠죠? 그래서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1교시, 2교시가 있고 3교시. 그래서 하루 보고요. 그다음에 또 일요일 날 또 한 번 보고. 그래서 그런 2차 과목은 노동법, 인사, 노무관리론, 행정갱속법, 그다음에 여기요. 이 셋 중에서 이제 하나를 이제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민사소송법이라든가 경영조직놀이라든가 노동경제학 중에서 한 과목을 선택하고 이렇게 해서 이틀에 걸쳐서 2차 시험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요. 3차 시험은 이제 면접이에요. 알겠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냥 시험 과목은요. 총 이제 125문항이죠. 그래서 각 과목당 25문제고요. 그래서 125분의 시험을 그래서 1분당 한 문제당 1분을 보는 것이고요. 그래서 오지 선택이죠. 그래서 객관식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노동법하고 노동법 1이 있고 노동법 2가 있고요. 그다음에 민법이 있고 그다음에 사회보험법. 영어는 우리가 이제 이미 다 모든 자격증 시험에서요. 이제 그 대체하고 있죠. 그래서 뭐 그것은 관계가 없고요. 그다음에 경제학 원론과 경영학 중에서 하나. 이것도 다 25문제씩 돼 있죠. 다른 시험들은 거의 대부분이 다 40문제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시험들이요. 참 특이하게요. 우리가 이제 노무사 시험만 이렇게요. 25문제씩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자, 그래서 그다음에 영어는요. 공인 어학 성적 시험으로 보통 대체를 하죠. 그래서 뭐 보통 여기요. GTF로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예전에 토플이나 토익 같은 거 물론 토익 같은 거 700점 되는 분들은요. 하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요즘 보통 GTF로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특히 여러분요, 여기 시험 개의 공고일부터 역산에서 몇 년요? 2년이 되는 날에 속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영어 능력 검정 시험의 성적표를 가지고 있어야 돼.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 잘 보시고 거기에 해당하는지를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보통은 여러분 이제 노동법 우리가 이제 그 공인노무사라든가 감정평가사 이런 데 보면 보통 이제 지테프를 다 무료로 이렇게 제공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한 2달에서 3개월 정도, 2에서 3개월 정도면 다 시험에 통과가 되니까요. 영어 시험에 대해서는 크게 부담을 갖지 않으셔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2차 같은 경우는 이제 토요일하고요. 이제 일요일 있잖아요. 토요일은 75분 이렇게 가서 하고요. 그다음에 일요일은요 100분 이렇게 인사 노무 관련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노동법 같은 경우는 총 4문제가 나오고요. 여기 인사 관련은 3문항 알겠죠? 이렇게 보죠. 그래서 여기 일요일 있죠. 일요일 여기서 이제 토요일 이렇게 보시고요. 두 번 시험 보잖아요. 그래서 2번 보고 일요일에 또 한 번 보죠. 그래서 그것은 100분씩. 그래서 논문형이라는 것은 여러분요. 논술형이다. 쓰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각각 3문항씩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요. 토요일 날은 첫째 1교시하고 2교시가 있잖아요. 1교시, 2교시, 3교시인데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알겠죠? 자, 시험 과목 이렇게 돼 있잖아요. 면접은요. 그냥 크게 여러분요. 면접에 대해서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면접 이렇게. 그다음에 합격 기준은요. 이런 뭐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일단 영어는요. 일단 통과됐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각 과목당 40점 이상을 맞아야 되죠. 그것을 40점 이하를 가락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각 과목당 40점 이상이 돼서 전체 평균이 60점이 되면 되니까요. 내가 잘하는 과목이 있고 못하는 과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것을 잘 우리가 아주 구별을 해서 강약을 두면서 공부를 하셔야 되겠죠. 이렇게요. 이제 2차도 마찬가지예요. 2차도 이렇게요. 여기서 이제 2차 같은 경우는 좀 달라요. 2차를 보시면요. 각 과목당 만점의 40% 이상이고요.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을 이제 합격을 하는데요. 만약에 최소 합격 이론이 미달된다. 예를 들어 300 미달이다. 그러면요. 각 과목의 배점의 40% 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서 전 과목 총 득점이 높은 자부터 차례로 추가를 또 해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최소 합격 인원을 이제 우리가 공지하니까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설령 여기에 미달되더라도 합격을 할 가능성이 있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만약에 1차 시험에 합격하죠. 2차 시험에 만약에 2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해서는 다음에 시험에 하네요. 1차 및 2차 시험을 면제하기도 한다. 알겠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합격 기준은 이제 3차죠. 3차는 보통 이건 뭐 점수로 따지기보다는요. 우리가 그냥 대부분 다 거의 뭐 떨어진 사람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해서 이제 판단하느냐 이것만 알면 되는 거잖아요. 이것은 평형 요소마다 각각 상, 중, 하로 해가지고 3점, 2점, 1점 이렇게 구분을 해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적어도 이제 평경 요소가 12점이죠. 만점이요. 평균이 몇 점이다? 8점 이상. 보통 8점 이상을 다 대부분 다 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1차 이제 합격률을 한번 보셔요. 최근 이제 산업인력공단에서 발표한 자료예요. 여기 보시면 이제 2016년부터 쭉 보면은 거의 평균이 50%가 넘죠. 알겠죠?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도 55%를 했기 때문에 보통 이제 여러분들이 저희 시대에도 함께 해가지고 공인노무사 공부를 한다. 그러면은 분명히 1차는 거의 뭐 합격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여기 보면 55%라고 하는 것은 시험 공부를 뭐 이제 시작한 사람도 원서 써서 보고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1년이라는 기간을 두고 공부를 한다. 이렇게 봤을 때는 뭐 거의 1차는 패스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보면 소명랑 쭉 나는데요. 맨 마지막 작년 걸 한번 볼까요? 대상자는요. 7,500명이고요. 응시가 6,200명. 다른 시험에 비해서 결시율이 거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뭐 다른 뭐 주택관리사라든가 공인중개사라든가 다른 자격 시험 보면 결시율이 뭐 거의 한 40% 가까이 육박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가 이제 이 노무사는 우리 이제 젊은 층들이 주로 이제 자기가 정말 평생 직장을 목적으로 해서 공부를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보통 결시율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합격자가요. 6,000명이 봤는데 3,400명이 합격을 했잖아요. 1차를요. 그래서 55%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여기에서는 이런 보면은 공부를 뭐 한번 시험 보기 위해서 원서를 제출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하다마다 해가지고 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여러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실 허수들 빼고 나면은 거의 내가 어느 정도 공부를 좀 한다 한다면 거의 합격 점수에 이른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죠. 자, 2차 같은 경우는요. 2차 시험 같은 경우는 보면 어떻게 하면 대상자가요. 보면 4,300명인데 응시한 사람이 3,800명 되잖아요. 3,800에서 합격자가요.
얼마 정도 된다? 343명. 보통 이제 이렇게 최소 합격 인원을 이제 기준을 맞춰서 하니까요. 작년에 조금요, 많이 합격을 했죠. 343명 이렇게. 여러분 보면 8% 이거밖에 안 돼.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다른 시험도 다 마찬가지로 2차의 최종요 그 합격 인원은 보통 9%에서 11%이 정도의 사이에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는 순수한 2차의 시험만 가지고 보기 때문에요. 그렇다 이 말이죠. 여기서 보시면 여러분요. 여기 보시면 1차 합격자가 2020년에요. 3,400명 했잖아요. 이 3,400명 중에서 여기 3,400명 중에서 이제 응시를 하다 보니까요. 그래서 그 중에서 343명이 합격했다. 그래서 작년에 좀 많이 합격을 한 것이죠. 자, 이제 민법을요. 제가 이제 민법을 공부하니까요. 민법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제 민법은요. 민법 총칙하고요. 여기 보시면 채권 총론하고요. 채권 강론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눠져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민법 총칙에서 보면 보통 이제 여기서 지금 몇 년분이죠? 지금 6년분을 지금 이렇게 분석을 이렇게 해놨잖아요. 민법이라는 것은 사실은 상당히 쉬운 문제가 아니고 어려운 분야이죠. 특히 우리 시험은 민법 총칙하고 채권을 다 본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물권법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실제로 우리가 이제 거래에서 많이 들어봤던 말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좀 우리가 듣기가 좀 더 편한데요. 특히 채권이라든가 민법 총칙 같은 경우는 사실 민법 분야에서도 상당히 어려운 분야고요. 양이 엄청나게 많은 것이죠. 알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보시면 이제 우리가 이제 권리 일반에서요. 보면은 거의 이제 잘 많이 이제 시험 같은 거 나오지는 않았는데요. 주로 이제 시험에 나오는 것을 보면은 여기서 이제 권리 변동으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 작년에 챕터 5죠. 그런데 여기 권리 변동은 사실은 법률 행위죠. 그 법률 행위 부분, 즉 기간, 조건 기한까지. 그래서 조건 기한이 있고 무효 취소가 있고 대리 제도가 있고 의사 표시가 하는 것이 있고 법률행위 목적이 있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서요. 주로 시험이요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민법 총칙에서 나오는 부분에 문제 많은 부분은요 한 10문제 가까이 나오는데요. 그 부분이 대부분 여기 권리 변동 여기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민법 총칙에서 이 부분은 하나의 법률행위 부분, 즉 의사 표시를 가지고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법률행위 의사 표시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면 하나의 원리대로 이렇게 쭉 해결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주로 시험이 많이 나오고 특히 또 권리의 주체. 권리의 주체는 뭐죠? 우리가 이제 행위 능력에 관한 것인데요. 그래서 미성년자라든가 또는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그다음에 뭐냐면 우리가 이제 뒤에 보면은 그 법인 있죠. 법인 부분. 이 부분에서 주로 이렇게 시험이 나오기 때문에 양 자체가 많아 보이지만 실제로 시험에 나온 것은 이 두 파트만 딱 시험이 나오기 때문에 소멸시효 같은 것은 조금 어렵죠. 어렵긴 한데 설령 이것을 하나를 포기한다 할지라도 이 두 파트만 정확하게 우리가요 공부를 하게 되면은 보통 여기에서 몇 문제가 나오는 거죠? 여기서 9문제. 여기 보세요. 여기는 9문제. 보통 9문제가 나오잖아요. 이 두 파트. 그래서 이 챕터 3하고요. 챕터 5하고 여기 이 3장과 5장을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 이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3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 이제 암기일 거예요. 암기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여기 지금 이 5장 같은 것은 법률 행위를 이해를 하게 되면은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쭉 가는 거죠. 비진이하고 통경 빼고는 나머지 것들은 다 우리가요 어느 정도 체계를 잡고 암기하면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시면 된다 이렇게. 그다음에 민법 총론의 채권 총론이에요. 자, 채권법은요 서론 부분이 있고 먼저 목적이 있고 채권의 효력이 있죠. 알겠죠? 그래서 이제 채무 불이행에 관한 부분이 쭉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수 당사의 채권 관계가 있고 채권량도 쭉 있는데 사실 이 채권이라고 하는 것이 부분이 상당히 조금 까다로운 부분이죠. 알겠죠? 그래서 까다로운 부분인데 당연스럽게 채권의 효력은 여러분들이 여기서 4문제, 5문제가 쭉 지금 현재 나오고 있잖아요. 4문제, 5문제가요. 올해도 최소한요 4문제나 5문제가 채권의 효력 부분에서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참 여기에 보면 다수 당사자 채권 관계 보면 상당히 내용이 많음에도 불구하고요. 안 나온 해도 가끔 있고요. 올해도 만약에 여기서 안 나온다고 하면 참 좋겠지만 이렇게 보통 한 문제씩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채권 양도와 채무 인수 같은 것은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죠. 그렇게 양이 많지 않으니까요. 채권의 소멸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제 변제라든가 대물 변제 이쪽은 양이 좀 많지만 나머지 것들은 양들이 많지 않고요. 주로 시험이 나온 것이 이제 최근에는 상계 부분에서 주로 시험이 많이 나왔거든요. 상계요. 그래서 상계하고요 변제 부분을 좀 더 집중적으로 공부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다수 당사자 채권 관계에서는 우리가 이제 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요. 연대채무라든가 보증채무 이렇게 쭉 양이 많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관한 것을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한 문제를 포기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민법 총론, 채권 총론이에요. 알겠죠?
채권 청구 보면 이 다수 당사자의 채권 관계에서 한 문제를 내가 포기하겠다. 이런 생각이 딱 들면 나머지 것들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양도 그렇게 많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여기 채권이 여기서는 채무령하고 그다음 책임재산 보존에서 채권자 취소권, 채권자 대입권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이니까요.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채권량도 채무인수 이런 부분은요. 채권의 목적도 어려운 것이 아니죠. 알겠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한번 듣고 내용을 암기하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수 당사의 채권과 여기가 조금 복잡하죠. 그래서 주로 두 문제 나온 것은 아주 오래전에 두 문제 나왔고요. 이거 두 문제 나오면 그 안에 또 쉬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한 문제를 예를 들어서 포기한다. 그러더라도 나머지 것을 공부한 대로 좀 더 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계약법이에요. 채권 강론을 보통 이제 우리가 계약법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계약법을 보면 계약 총론이 있고 계약 강론이 있고 법정채권 뭐죠? 그것은 사무관리, 부당이득, 불법행위죠. 보통 뭐 불법행위와 부당이득하고 여기서는 두 문제, 세 문제가 나오는데 사무관리는 잘 나오지 않지만 부당이득 한 문제, 불법행위 한 문제. 만약에 세 문제가 나오면 부당이득 한 문제, 불법행위 두 문제. 이런 식으로 문제가 이렇게 여기서 나오는 거죠. 작년에는 불법행위에서 사용자 책임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사용자 책임을 빼고 다른 부분에서 시험이 나올 가능성이 아주 많죠. 그래서요 여기 보면 계약 총론 같은 경우는 조금 여기서 보면 예전에는 계약 총론에서 문제가 좀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최근에 들어서 지금 계약 총론에 관한 부분이 조금 적게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이 계약법이라는 것이 계약 총론을 알아야 나머지를 이해하기가 쉬운데요. 계약 총론 부분이 조금 적게 나오고 계약 강론 부분에서는 우리가 이제 증여에서부터 알겠죠? 쭉 나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계약 강론은 우리가 뭐냐면 매매죠. 매매에서 담보 책임하고 그다음에 임대차하고 여기가 좀 양이 많죠. 물론 뭐 조합도 양이 많아요. 조합도요. 양이 많은데 조합 같은 것이 뭐 시험에 자주 나오는 테마는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가 계약 강론 같은 경우도 우리가 여러분 요약강 해놓은 것 또는 특히 이 계약 강론 같은 경우는 법조문을 중점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법조문의 내용이 거의 계약 강론은 법조문의 내용이 거의 시험에 나왔거든요. 물론 채권법도 채권 총론도 마찬가지로 법조문의 내용이 많이 시험에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특히 채권법은 범위가 엄청나요. 이 엄청난 범위 내에서 문제가 몇 문제 안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특히 채권법은 법조문의 정비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법조문을 잘 우리가 숙지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특히 이제 불법행위는 법조문도 중요하고 안에 있는 기본적인 판례, 내용이 있죠. 그것도 중요하니까요. 그것만 좀 정리하면 크게 문제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이제 민법에 관한 것들을 이제 한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민법을 공부를 할 때는 민법 총칙에서 그러면 아까 얘기했지만 여기요 민법 총칙에서 보면은 특히 주체 부분하고 여기요 변동 부분 이 두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부를 한다. 알겠죠? 소멸시효는 사실은 시험 문제가 어렵게는 나오지 않아요. 어렵게 나오지 않는데 공부하는 양들은 상당히 양이 많거든요. 그래서 한 문제 정도는 포기해도 된다. 이렇게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채권 총론이죠. 채권 총론 부분에서는 우리가 채권의 효력 부분이 있죠.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여기 채권 양도 채무인수 양이 많지 않아요. 아시겠죠? 그다음에 채권의 소멸도 변제라든가 여기 대물 변제 그러니까 뭐 여기에 보면은 이제 변제 대입 여기 부분이 조금 복잡하긴 하지만 알겠죠? 나머지 부분들은 사실 별거 아니거든요. 그럼 채권의 목적도 양이 이렇게 많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다수 당사자 채권 관계 여기를 한 문제를 딱 포기한다면 사실 채권 총론에 관한 문제도 그렇게 공부가 많은 양이 아니다. 그래서 참 다행스럽죠. 알겠죠? 자, 그다음에 이 채권 강론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제 어디를 공부한다기보다는 먼저 불법행위와 부당이득은 무조건 나온다 한 문제씩 이렇게 이해하시고 법정 채권 관계에서요. 채권 강론은 사실은 양이 상당히 많아가지고 이것은 어디에서 문제가 나온다기보다는 우리가 보면 우리 시대에도 기본서에 보시면은 문제 출제 경향표가 나와 있잖아요, 다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보시면 기출 문제집도 다 나와 있죠. 그래서 그 기출 문제집을 딱 보시면서 우리가 이제 그 직전에 나왔던 문제는요, 그 다음에 바로 그 똑같은 파트에서 잘 나오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직전에 나왔던 문제를 피해서 보시면은 아마 거의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나올 것 같다. 대강 예상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자, 그다음에요. 여기까지는 이제 뭐냐면 우리가 이제 전체 이제 민법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한번 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시대 애도와 함께 여러분들이 공인 노무사 공부를 시작하고 또 여러분들이 진로를 만약에 택할 때도
여러분들이 합격을 하고 난 다음에도 항상 우리 여기 시대에는 많은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일을 하는 것이 좋은지 하는 것들을 충분히 상담이 가능하고 또 많은 합격 노하우를 가지고 있고 커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른 어떤 인터넷 사이트라든가 다른 데서 공부하는 그런 허접한 어떤 정보들을 가지고 공부를 함으로써 여러분들이 가장 여러분들 청년기의 그 소중한 시간들을 허비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막을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저희 시대에도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실력을 100배 또는 120%, 130% 여러분들이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저희 시대도가 여러분들에게 강력한 서포터가 돼서 여러분들의 합격을 지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 시대도와 함께 다시 한번 공부를 시작하시고 또 합격하시고 함께 영광의 박수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